안녕하세요. 남편을 허망하게 잃은 60대 후반 여자입니다. 저는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악몽에 시달려왔던 사람이에요. 저와 제 가족 인생을 통째로 뒤집어버린 원수 때문에 말이죠. 그런데 그런 악연 속에서도 사람과의 인연은 꽃을 피우기 마련이더군요. 저는 오늘 그 인연이 된 사람을 위해서라도 그간의 사연을 제 안에서 쭉 정리한 후 묵은 감정을 털어내 보고자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공무원이었어요. 무난하고 안정적인 직업을 가진 사람답게 남편은 조용하고 평화로운 사람이었죠. 저 또한 그런 남편의 성격이 좋아 결혼을 하게 되었고요. 이후 우린 아들과 딸, 두 자녀를 낳게 되었습니다. 원래도 집돌이였던 남편은 아이들이 태어난 후엔 아예 거의 일, 집 밖에 몰랐어요. 퇴근하고 돌아오면 힘이 들 법한데도 후다닥 씻고 아이들의 공부를 봐주고 놀아주는 게 남편의 퇴근 후 일상이었죠. 덕분에 아이들은 사춘기 시절이 되어서도 남편과 무척 친하게 지냈고요. 그렇게 가정적인 남편도 한 번씩 친구들을 만나고 들어오곤 했어요. 김효성이란 사람은 그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남편의 친구 중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던 사람이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말이죠. 여보, 우리 왔어. 아, 재수 씨, 저 효성입니다. 저도 왔어요. 남편이 그 김효성이란 사람만 만났다 하면 잔뜩 술에 취한 걸로도 모자라 연락도 없이 집으로 들이닥치곤 했거든요. 그 사람만 왔다 하면 다음 날은 여지없이 저는 남편에게 화를 내곤 했죠. 진짜 당신 그 사람만 만나면 왜 이러는 거야? 아니, 그게 효성이가 사는 게 많이 어렵잖아. 직장도 변변치 않고. 그러니까 쌓인 푸념이 많은지 그만 자리에서 일어나자고 해도 계속 한 잔만 더 하자고 하는데 그걸 거절하기가 어렵더라고. 자주 만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 나도 너무 취해서 말이야. 당신이 만날 때마다 술값을 다 내주니까 술값 아까운 줄 몰라서 그렇지. 매번 우리 집에 와서도 넙죽넙죽 먹을 거 더 없냐, 귀한 술 없냐, 집안을 기웃대고 다니는 것도 난 너무 싫어. 전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남편처럼 경우 바른 사람이 그런 사람과 계속 만난다는 사실이 말입니다. 남편은 제 말에 멋쩍은 표정을 지으며 이렇게 대답했어요. 걔가 그래봬도 학창 시절엔 공부도 잘하고 집도 괜찮게 살았어. 그런데 걔네 아버지가 걔 고등학생 때 사업 다 말아먹고 가족들까지 다 내버려 둔 채 야반도주란 거야. 갑자기 빚더미에 올라앉은 탓에 걔는 대학도 못 가고 술만 진탕 마셔대고 아주 난리도 아니었지. 그 술 먹을 돈도 없어서 매번 나나 친구들한테 얻어먹고 다니다가 나중엔 친구도 많이 잃었고 효성이네 집 망하고 걔가 변해가는 과정을 다 옆에서 지켜봤다 보니까 내가 차마 걔를 모른 척 할 수가 없겠더라고. 동네 친구라는 게 다 그렇잖아. 잘 맞아서 만나는 게 아니라 그냥 항상 옆에 있었던 것 같은 그런 친구. 걔도 본성은 착한 애야. 그러니까 당신이 가끔씩만 좀 봐주라. 어? 한숨만 나왔습니다. 그래도 남편이 이렇게까지 말하니 별 수 있나요? 이후로도 그 사람은 가끔씩 남편과 술에 취해 집으로 찾아왔고 그럴 때마다 저는 억지 웃음을 지을지언정 귀한 손님 대하듯 대접해 주었습니다. 남편이 소중하게 여기는 친구였으니까요. 그 사람과 관련된 일을 빼면 저희 가족은 아주 행복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갑자기 중학교 시절 성악을 하고 싶다며 제게 학원을 보내주면 안 되냐고 조르더라고요. 학교 합창단 선생님이 나 충분히 재능 있대. 어? 엄마. 고민이 됐습니다. 아들의 말을 듣고 조금 알아보니 클래식 음악 전공을 하려면 돈이 엄청 많이 든다고 해서요. 결국 저는 고민 끝에 허락을 해주었습니다. 남편의 벌이가 나쁘지 않았던 터라
부모인 제가 허리띠를 조금 더 바짝 졸라매는 한이 있어도 자식이 하고 싶다는 걸 돈 때문에 말리고 싶진 않았거든요. 중학교를 졸업한 아들은 예고에 진학을 했습니다. 아들보다 2살 어렸던 딸에게 혹시 너는 하고 싶은 게 없냐고 물으니 딸이 제게 이러더군요. 난 평범하게 대학 가서 대학 생활 잘 즐긴 다음에 공무원 시험 쳐서 아빠처럼 안정적으로 살 거야. 아빠처럼 평범하게 사는 게 내 인생 최대 목표라고. 알지, 엄마? 요샌 평범하게 사는 게 제일 어려운 시대래. 그 말을 듣는데 웃음이 나더군요. 누가 지 아빠 딸 아니랄까봐 딸은 아주 남편과 판박이인 성격을 가졌거든요. 게다가 말하는 게 어찌나 애늙은이 같은지 요새 애들은 다 저렇게 빨리 크나 싶을 정도였다니까요. 그래도 앞으로 쭉 이대로만 살게 되면 참 여한이 없겠다 싶었습니다. 제 주위 친구들 모두 저를 부러워했어요. 야, 난 진짜 딱 너만큼만 살고 싶다. 넌 정말 걱정거리라는 게 있긴 해? 저라고 아들 학비며 저축이며 왜 걱정거리가 없었겠냐만 친구에게 이야기해봤자 배부른 투정처럼 들릴 것 같아 딱히 아무 말 하진 않았네요. 그날 친구에게 들은 이야기를 남편에게 해주니 남편은 제게 이렇게 말해주더군요. 여보, 거기에 중요한 이야기가 빠졌었네. 중요한 거? 무슨 이야기? 그 행복한 가정을 유지하고 지켜내는데 가장 큰 공로자는 바로 아내이자 엄마인 당신이라는 거 말이야. 우리 집안의 중심. 남편의 말에 저도 모르게 눈물이 한 방울 뚝 떨어지더군요. 내 남편이 내 고생을 잘 알아주고 있구나 싶어서 말이에요. 그리고 다른 건 몰라도 내가 정말 남편 하나는 잘 만났구나 싶어 그날 유독 마음이 뿌듯했네요.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불행의 서막은 서서히 우리 가족을 덮쳐왔습니다. 남편이 그 김효성이란 친구를 만나러 나간 날이었어요. 그리고 어김없이 둘은 술에 취해 집으로 함께 들어왔고 저는 한숨을 쉬며 간단한 술상을 차려내어 왔죠. 그리고 안방으로 들어와 TV를 보고 있는데 무언가 언성이 높아졌다 낮아졌다 하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무슨 일인가 싶어 저는 조용히 볼륨을 내렸죠. 그리고 제 귀에 들린 내용은 그야말로 충격적이었습니다. 동네 친구 좋다는 게 뭐냐? 중서가, 우리 집 저번 달엔 전화도 끊겼어. 쌀 살 돈이 없어서 아내랑 나는 며칠을 물만 먹고 버틴 적도 있다. 애들이라도 먹이려고 말이야. 나 다시 일 구해서 얼른 빚 다 갚을게. 가족은 먹여 살려야 하잖아. 너 공무원이라 네가 보증서 주면 내가 받을 수 있는 대출금도 좀 늘어나지 않겠냐? 어? 중서가, 제발 나 믿고 보증 한 번만 서주라. 나도 네 부탁 웬만한 건 다 들어주겠는데 내가 혼자 사는 것도 아니고 아직 자식들도 중학교, 고등학교 졸업도 못 시켰어. 그런데 내가 어떻게 덜컥 그런 큰 위험을 부담할 수 있겠어? 차라리 돈을 빌려달라면 내가 몇십, 아니 몇백 정도는 빌려줄 수 있어. 너도 딸이 둘이나 있잖냐. 자식까진 아빠 입장 좀 이해해줘라. 세상에 그 사람이 남편에게 글쎄 빚 보증을 서달라고 부탁하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이후에도 그 사람은 몇 번이나 부탁을 하는 것 같았지만 다행히 남편이 알아서 잘 거절을 하더라고요. 결국 그 사람은 그날 술을 얼마 더 먹지도 않고 자기 집으로 돌아갔죠. 이후 남편은 술이 다 깬 표정으로 연신 한숨만 쉬어대더군요. 그래도 그렇게 그 일은 일단락이 됐다고 생각했는데 그건 단순한 제 착각이었습니다. 며칠 뒤 이번엔 그 사람이 자기 아내와 어린 딸 둘까지 데리고 집에 쳐들어왔더라고요. 남편과 약속도 잡지 않고 말이죠. 우습게도 전 그 사람의 술에 취하지 않은 모습을 그때 처음 봤네요. 퇴근해서 딸과 TV를 보고 있던 남편은 갑자기 찾아온 자기 친구와 그 가족들을 보고 입을 떡 벌리고 말았습니다. 우리보다 결혼을 늦게 해서인지 그 사람의 딸 둘은
우리 애들보다 한참 어려 보이더라고요. 그 애들은 낯선 집을 둘러보며 겁먹은 표정으로 자기 엄마 뒤에 숨더군요. 그 사람의 아내 또한 너무 민망한지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고요. 자기 가족들을 앞세운 그 사람은 아예 무릎까지 꿇고 남편에게 애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중서가, 내 딸들 마른 것 좀 봐라. 내 딸들 나이가 8살, 10살인데 너무 못 먹어서 키가 또래들보다도 현저하게 작아. 제발 내가 이렇게 부탁할게. 네가 저번에 그랬잖아. 애들 아버지로서 입장 좀 헤아려 달라고. 이렇게 마른 딸들 보는 내 심정은 오죽하겠냐? 중서가, 내가 절대로 너한테 피해갈 일 없게 할게. 너 알지? 내가 힘들 때도 있는 돈 없는 돈 다 긁어 모아서 네 결혼식 때 축의금도 30만 원인 한 거. 그 정도로 소중한 친구한테 내가 이런 부탁할 정도면 내가 지금 얼마나 절박한 거겠니? 결국 그 사람은 눈물까지 내비쳤어요. 그 모습을 보며 남편은 아주 복잡 미묘한 표정을 지었죠. 남편은 일단 그 사람과 가족들을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남편에게 저 사람 도대체 왜 저러냐고 한 소리 했을 테지만 그날은 저도 차마 그런 말이 나오지 않더군요. 그 사람과 가족들이 너무 안쓰러워 보이긴 저도 마찬가지였거든요. 그렇다고 빚보증을 서줄 수 있느냐 없느냐는 다른 문제라고 생각하긴 했지만 제가 이런데 남편은 얼마나 마음이 좋지 않을까 싶어 저는 남편을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남편을 너무 믿었던 걸까요? 다음 날 퇴근하고 돌아온 남편은 제게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를 꺼내놓았어요. 이야기를 들은 제 뒷골이 확 당길 정도로 놀랄만한 소식을 말이죠. 뭐? 당신 미쳤어? 그건 바로 남편이 그날 그 김효성이란 사람에게 빚보증을 서고 왔다는 거였습니다. 믿기지가 않았어요. 누구보다 가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던 사람이 제게 이런 방구도 없이 이런 일을 벌였다는 게 말이죠. 고개를 푹 숙인 남편은 제게 변명하듯 이렇게 이야기하더군요. 그게 오늘 점심시간에 효성이가 또 찾아와서 애걸복걸을 하지 뭐야. 큰애가 아침에 쓰러져서 병원에 갔대. 영양실조라는데 쌀 돈도 없는데 병원비는 어쩌냐면서 말이야. 너무 놀라서 내가 돈을 빌려준다고 해도 어차피 그래봤자 임시 방편인데 자기 일자리 구할 동안 앞으로 어떻게 사냐면서 울더라고. 그 모습이 너무 딱해서 그랬어. 그래도 당신 알잖아. 내가 효성이랑 얼마나 오래된 친구인데 별일 없을 거야. 너무 걱정 마. 정말 꼭지가 돌겠더군요. 저는 그날 남편과 처음으로 아주 심하게 싸웠습니다. 오죽했으면 애들이 무슨 일이냐며 방으로 쫓아올 정도로 말이에요. 몸싸움만 안 했다 뿐이지 정말 이혼 아내 만회하며 저는 배신감에 엉엉 울고 남편은 고개만 푹 숙인 채 미안하다는 말뿐인데 정말 환장을 하겠더군요. 아니나 다를까 제 우려는 결국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고가 터지고 만 거죠. 그 인간 같지도 않은 놈이 남편이 빚보증을 서준 지 한 달이 채 되지 않아 그만 잠수를 타버린 겁니다. 아무리 전화를 해도 그놈은 받지 않았고 집으로도 찾아가 봤지만 이미 집은 텅 빈 후더군요. 뒤늦게 경찰에 신고를 했지만 반감무소식이었어요. 결국 모든 빚은 전부 남편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다달이 대출 원금과 이자는 남편의 월급이 들어오는 족족 빠져나갔고요. 눈앞이 깜깜했어요. 하늘이 무너져 내린 것 같았죠. 저는 남편에게 화낼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애들 교육비며 당장의 생활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만 계속해서 머릿속으로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 착한 남편 또한 이성을 잃었습니다. 평일 저녁이고 주말이고 할 것 없이 일하는 시간을 빼면 전국 방방곳곳 그놈을 찾아 헤매고 다녔어요. 하지만 어디로 잠적했는지 그놈은 도통 찾을 수가 없었죠. 하긴
작정하고 남의 인생 망치고 도망간 놈이 나 여기 있어 하고 자기 흔적을 남겨놓고 다녔겠나요? 사람이 망가지는 것도 다 단계가 있더군요. 그놈을 찾아다니던 남편은 더 이상 그놈을 찾을 가망이 없어 보이자 다음엔 매일같이 술을 찾기 시작했어요. 가끔 친구들을 만날 때 빼고 평소엔 술을 입에 잘 대지 않던 사람이 말이죠. 깡소주만 먹지 말고 안주 잘 챙겨가면서 먹어. 처음엔 저도 안주까지 챙겨주며 그런 남편을 크게 말리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원망스럽지 않았던 건 아니지만 이미 벌어진 일을 어떻게 하겠어요? 저 사람도 좋은 마음으로 한 일인데 결국 믿었던 친구에게 뒤통수까지 맞은 데다 그렇게 큰 빚까지 떠안게 되었으니 속이 말이 아니겠다 싶었죠. 그렇게 술이라도 마시면 마음이 좀 풀리려나 싶기도 했고요. 어느 날은 평소보다 술을 더 많이 마셔 잔뜩 취한 남편이 엉엉 울며 가족들에게 이러더군요. 여보, 얘들아, 내가 다 미안해. 내가 어리석어서 우리 가족을 다 이렇게 힘들게 만들어. 우리 기영이 계속 가회도 시키고 음대도 보내야 하는데 나중에 유학도 보내줘야 하는데 우리 예쁜 가희 대학도 보내주고 나중에 고시 공부도 시켜줘야 하는데 그걸 내가 다 망쳤어. 내가 이 목숨을 바쳐서라도 빚을 갚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너무 처절한 남편의 눈물을 보는데 저까지 눈물이 나더라고요. 완전히 무너진 아빠의 모습에 아이들도 눈물을 뚝뚝 흘렸고요. 이제 그만 자책해 여보. 누구나 다 실수는 한 번씩 하잖아. 이미 지나간 일이니까 액땜했다 치자. 우리 아직 젊잖아. 지금부터 다시 시작해도 충분해. 그래요 아빠. 부모님만 자식 위하라는 법 어딨어요. 저랑 가희도 열심히 아빠 도울게요. 힘들수록 가족끼리 똘똘 뭉쳐야죠. 아빠 없으면 우린 어떻게 살라고요. 제발 건강 위해서라도 술 그만 드시고 우리 다 같이 힘내봐요. 네? 그때 참 우리 아들이 많이 크긴 컸구나 싶었어요. 갑자기 어려워진 집안 사정에 부모를 원망할 법도 한데 저런 의젓한 말로 아빠를 위로할 줄도 아는 나이가 됐구나 해서요. 딸 또한 자기 아빠를 끌어안으며 엉엉 울었고 그날 우리 네 식구는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다 같이 끌어안고 집안을 눈물바다로 만들어버렸어요. 고민 끝에 우리 가족은 살던 아파트를 팔고 거실 하나, 방 하나짜리 빌라 반지하 전세로 이사를 갔습니다. 저는 가지고 있던 금이며 폐물들조차 전부 팔았고요. 다행히 그 돈들로 빚도 전부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충당이 되더군요. 엄마, 나 정말로 성악 더 안 해도 괜찮아. 집이 이렇게 힘든데. 무슨 소리야. 내가 왜 이렇게 낡은 집으로까지 이사를 왔는데 더 좋은 집 갈 돈 아껴서 너 공부시키려고 그런 거야. 사람이 당장에 돈이 없다고 할 수 있는 공부를 포기하면 결국 나중엔 더 가난해지는 거다. 저는 아들이 하고 싶은 길을 갈 수 있게 하기 위해 정말 최선을 다했어요. 다행히 남편도 딸도 제 뜻을 따라주었기에 가능했던 일이지만요. 그렇게 작고 좁은 그 집에서 우리 네 식구는 미래를 꿈꾸며 다시 열심히 살기 시작했습니다. 아들과 딸은 정말 열심히 공부를 했고 저 또한 식당에 일을 나가기 시작했어요. 남편도 다시 기운을 차려 술을 끊고 성실하게 일을 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1년이 채 지나기 전에 경찰서에서 놀랄만한 연락이 왔습니다. 우리 집안을 풍비박산 내고 도망간 그놈이 잡혔다는 소식이었어요. 알고 보니 그놈은 남편에게만 사기를 쳤던 게 아니더군요. 남편에게 했던 것처럼 동종표를 호소해 무려 3사람에게서 더 돈을 뜯어내고 도망을 쳤던 거였어요. 결국 교도소에 수감되었다는 그놈의 소식을 듣고 솔직히 씁쓸했어요. 그놈이 죗값을 치르게 되었으면 뭘 합니까? 정작 피해자인 우린 아직도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었는데요. 다행히 아들은
성악과가 있는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아무리 노력을 했어도 돈 많은 다른 집 아이들처럼 고액 과외 같은 걸 시켜주지도 못했는데 그 어렵다는 대학에 당당히 합격한 아들의 모습을 보니 너무 기특하더라고요. 그리고 다행스럽게도 아들이 대학에 합격한 다음에 우리는 모든 빚을 갚을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빚을 갚는데 그동안의 애환이 떠올라 눈물이 줄줄 흐르더군요. 그날 남편과 얼싸안고 얼마나 많은 기쁨의 눈물을 흘렸는지 모릅니다. 고생했어, 여보. 당신 아니었으면 나 정말 무너졌을 거야. 당신한테 이 마음의 빚 평생 갚으면서 살게. 하지만 남편은 그 약속을 끝내 지키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앞으로 살아갈 날들에 대한 에너지를 빚을 갚던 4년이라는 시간에 모조리 당겨 쓴 모양이더군요. 남편은 빚을 다 갚은 그해 가난 말기 판정을 받았어요. 그리고 5개월이라는 시간이 채 지나기도 전에 남편은 병원에서 조용히 눈을 감고 말았습니다. 너무도 허망한 죽음이었죠.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남은 우리 세 식구는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힘든 상황에서도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다 같이 힘을 내서 으쌰으쌰 살아왔었는데 그중 한 축이 순식간에 와르르 무너져 내리고 말았으니까요.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남은 사람은 다시 열심히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을요. 이후 아들은 열심히 노력한 끝에 대학에서 여러 번 장학금을 받을 수 있었어요. 딸은 학자금 대출을 받아 하위권이나마 서울의 대학에 진학할 수 있었고요. 대학에 안 가고 자기도 돈 벌어서 집안에 보태겠다는 딸을 말리느라 그때 얼마나 진땀을 뺐나 모릅니다. 네가 하고 싶던 것 중에 하나가 캠퍼스 생활이라며. 엄마가 네 학비 다 못 내주는 것만 해도 얼마나 속이 상하는 줄 알아? 잔말 말고 너도 남들처럼 누릴 거 다 누리고 살아. 네가 이러면 이 엄마 속상해서 못 산다. 가뜩이나 아들 성악시킨다고 딸에겐 제대로 된 지원도 못 해준 게 너무 미안했거든요. 그래도 그 시기에 마냥 힘들었던 기억만 있던 건 아니었습니다. 한 번은 이런 기억이 나네요. 아들이 다니던 대학에서 연주회가 열려 딸과 함께 관람을 갔던 적이 있어요. 그때 생각해 보니 먹고 사느라 바빠 아들이 노래하는 모습을 제대로 본 적이 없었더군요. 멀리서 아들이 노래하는 모습을 보는데 노래는 잘 모르지만 그동안 악착같이 노력해온 아들의 모습이 떠올라 저도 모르게 울컥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많은 관중 사이에서 귀엽고 저를 찾아낸 아들은 우는 저와 눈이 마주치던 순간 눈이 빨개졌어요. 저는 공연을 망칠까 싶어 아들에게 울지 마 하고 입모양으로 뻥긋댔지만 아들은 결국 노래 클라이막스 부분에서 눈물을 주르륵 흘렸죠. 나중에 아들이 말하길 우는 저를 보니 자기도 과거 힘들었던 때와 죽은 아빠가 생각나서 감정이 북받쳤다네요. 다행히 더는 큰 사건 사고 없이 시간은 무탈하게 흘렀습니다. 아들은 장학생으로 선정되어 이탈리아 유학까지 다녀온 후 한 지방 합창단에 들어가서 활동을 했어요. 저와 딸은 방 2개짜리 빌라 전세로 이사를 했고 딸은 대학을 졸업한 후 공무원 고시 공부 2년 만에 시험에 합격하는 쾌거를 이루었죠. 그리고 저는 일하던 식당을 그만두고 대출을 낀 채 프랜차이즈 김밥 가게를 차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30 초반에 합창단을 그만두고 서울로 돌아온 아들은 학원과 개인 레슨을 병행하는 강사로 활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왜 갑자기 올라왔냐는 제 물음에 아들은 이렇게 이야기했죠. 엄마 옆에 있고 싶어서. 그 마음 씀씀이가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아들이 올라온 지 1년 만에 아들은 더 기쁜 소식을 제게 전해주었어요. 엄마, 나 결혼하고 싶은 여자가 생겼어. 그냥 회사 다니는 사람인데 사람이 엄청 다정하고 착해. 마치 옛날 우리 아빠처럼 말이야. 나보다 7살이나 어리긴 한데
자기도 빨리 결혼해서 안정적인 가정을 만들고 싶대. 조만간 한번 인사시켜 줄게. 그렇게 처음 만나게 된 예비 며느리는 참 작고 하얀 아이였어요. 그리고 아들의 말처럼 말도 조곤조곤 예쁘게 하는 게 참 사람이 발라 보이더군요. 엄마, 새언니 될 사람 어딘가 좀 낯이 익지 않아? 그런데 집에서 함께 예비 며느리를 봤던 딸이 제게 넌지시 묻는 겁니다. 이상했어요. 사실 저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이내정 고개를 저으며 딸에게 이야기했지요. 집도 대전이라는데 우리가 보면 어디서 봤겠니? 혹시 모르지. 서울에서 오며 가며 한 번쯤 마주친 적이 있을지도. 그건 그거대로 또 굉장한 인연 아니겠니? 난 예린이 그애 참 마음에 든다. 예비 며느리는 제게 무척이나 살갑게 굴었습니다. 아들 없이도 퇴근 후엔 종종 제 김밥집에 들리던 예비 며느리는 항상 김밥을 사는 제 옆에 붙어서 이렇게 말했어요. 어머님, 저 이거 하나만 먹어도 돼요? 그럼 기다려봐라. 내가 하나 잘라주마. 너무 맛있어요. 역시 우리 어머님 손맛이 최고라니까요. 프랜차이즈 김밥 맛이 다 거기서 거기지. 아니에요. 진짜요, 어머님. 조금 있으면 가게 끝날 시간이시죠? 같이 정리하고 빨리 들어가요. 그냥 혼자 가라는 말씀은 마세요. 이거 방금 어머니가 주신 김밥 값으로 퉁치는 거예요. 나중에 들어보니 예비 며느리는 오랫동안 할머니 손에서 자라 엄마의 정이 그리웠다고 하더군요. 그럼 부모님은 안 계시고? 아니요, 계세요. 그런데 원래 엄마는 저 어릴 적에 집을 나가셨고요. 아빠는 지금 새엄마랑 사세요. 그래서 저랑 여동생은 거의 할머니 집에서 컸어요. 할머니가 부모님 대신이죠, 뭐. 제 여동생은 지금 워킹 홀리데이로 호주에 가 있어서 지금은 저랑 할머니랑 둘이 살아요. 어머님, 저 혹시 가정환경 안 좋다고 반대하실 건 아니죠? 제 눈치를 보면서도 거짓없이 가정사를 털어놓는 그 아이를 어떻게 좋아하지 않을 수 있었겠어요? 저는 그런 걱정은 일절 말라며 예비 며느리의 손을 꼭 잡아주었죠. 그리고 얼마 뒤 드디어 떨리는 상견례 날이 다가왔습니다. 아침부터 이 옷 저 옷 다 걸쳐보며 저는 딸 앞에서 거의 패션쇼를 했죠. 이게 낫니? 아니면 이게 낫니? 아니다. 그냥 전에 입었던 거 입을까? 엄마가 선보러 가? 다 예뻐. 지금 입은 거 괜찮네. 그거 입고 얼른 좀 가. 호주에 가 있는 예비 며느리 여동생이 나오지 않았다는 말에 우리도 딸 없이 아들과 저 이렇게 둘만 참석하기로 했기에 딸은 함께 가지 않았어요. 우린 약속 시간보다 5분 정도 빨리 도착을 했는데 예비 사돈들은 이미 우리보다 10분도 더 전에 도착을 해서 예약된 룸에 자리를 잡았다고 하더군요. 방문을 열기 전 저는 긴장한 마음에 후후하고 심호흡까지 했어요. 아들은 제게 너무 긴장하지 말라고 말하며 제 어깨를 가볍게 주물러 주었죠. 너는 뵌 적이 있어? 예린이네 부모님 말이야. 아니, 나도 할머니만 몇 번 뵀지. 부모님은 처음 뵙는 거야. 왜인지 예린이가 인사시켜주길 꺼리는 눈치였거든. 상견례 자리에도 할머님이 나오실 줄 알았는데 부모님이 오신다고 해서 나도 좀 놀랐어. 아들의 말을 들은 전 이내 침을 한번 꿀꺽 삼키고 드디어 미닫이로 된 방문을 열어젖혔습니다. 그리고 아주 반가운 목소리로 테이블에 앉아있는 예비 사돈들에게 인사를 건넸죠. 안녕하세요. 일찍 와 계셨네. 하지만 저는 열심히 연습한 첫인사를 결국 끝까지 내뱉지 못했습니다. 제일 가장자리에 앉아 저를 보고 미소 짓고 있는 남자의 얼굴을 본 순간 저도 모르게 입이 얼어붙어 버렸거든요. 너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곳엔 상상도 못했던 사람이 앉아 있었어요. 그 사람은 바로
19년 전 제 남편을 배신하고 우리 집안을 풍비박산 내버린 채 도망을 갔던 남편의 친구놈이었어요. 수년간 악몽을 꾸느라 얼굴까지 외워버린 짐승만도 못한 그 인간이요. 그 인간이 바로 예비 며느리의 부친이랍시고 그 자리에 떡하니 앉아 있었던 겁니다. 저는 입을 떡 벌리고 손가락으로 그놈을 가리켰고 그놈 또한 순간 저를 알아봤는지 화들짝 놀라며 고개를 숙이더라고요. 엄마, 왜 그래? 예비 장인어른이랑 아는 사이야? 잠깐만 있어봐. 야, 너 맞지? 얼굴 들어봐. 내 얼굴 못 쳐다보는 거 보니까 맞네, 맞아. 김효성 너지? 어? 와, 그렇게 찾아 헤맬 땐 안 나오더니 여기서 만나네. 기가 차서 진짜. 그놈은 계속해서 얼굴을 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와 그놈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 다들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어 보였고요. 그놈 옆엔 제가 예전에 봤던 그놈 아내가 아닌 다른 여자가 앉아 있었어요. 저는 아빠가 재혼을 했다는 예비 며느리의 말을 떠올렸고 손가락을 탁 튕기며 말했죠. 아, 집 나갔단 예린이 엄마가 그때 네 마누라였구나. 하긴 제대로 정신 박힌 인간이면 도저히 너랑은 못 살았겠지. 참, 그 와중에 재혼까지 했냐? 저기요, 이 사람 사기 전과자인 건 알죠? 교도소도 갔다 온 것도요. 야, 김효성, 그렇게 남들 눈에 피눈물 나게 하고 도망갔으면 네 자식들이라도 잘 챙길 것이지. 재혼한답시고 네 딸들은 네 노모한테 맡겼다며? 네 불쌍한 딸들을 봐서라도 제발 보증 좀 서달라. 아빠의 마음이 어쩌고 저쩌고 하더니 소름이 끼치다 못해 한심하다 정말. 야, 기영아, 저놈 얼굴 잘 뜯어봐라. 못 알아보겠니? 이놈이다. 우리 집안 철천지 원수 말이야. 네 아버지 빚보증 세워서 그 돈 다 들고 나른 그 개자식이라고. 뭐라고? 제 말을 들은 아들은 그제야 입을 딱 벌리더군요. 방에 있거나 늦게까지 학원을 다니느라 자주 그놈 얼굴을 보지 못했지만 어찌됐든 몇 번은 분명 그놈 얼굴을 봤을 테니 제 말을 듣고 그놈 얼굴을 기억해냈던 거겠죠. 그런 저와 아들의 모습에 고개를 숙이고 눈알을 대굴대굴 굴리던 그놈은 돌연 가방에서 뭔가를 꺼낸 후 갑자기 태도를 바꿔 기세등등하게 외치더군요. 이 아줌마가 무슨 생사람 잡는 소리야? 이것 봐, 내 주민등록증. 내 이름이 어딜 봐서 김효성이야. 김성진이라고 똑똑히 써있는데. 그놈이 들이민 건 다름 아닌 주민등록증이었습니다. 그곳엔 분명히 김성진이란 이름이 적혀 있더군요. 하지만 저는 콧방귀를 끼며 말했어요. 웃기시네. 너 그새 개명까지 했냐? 와이프도 갈아치우고 아예 이름까지 싹 바꿨어? 신분 세탁 제대로 하셨네. 예린아, 너희 아빠 개명했지? 어? 네? 아, 네. 거 봐라. 금세 들통나 거짓말을 왜 해?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가 널 못 알아보겠어? 내가 죽은 내 남편 얼굴은 잊어도 네 얼굴은 절대로 못 잊지. 귀신을 속이면 속였지 나는 절대 못 속여. 결국 얼굴이 시뻘개진 그놈은 예비 며느리와 재혼한 여자의 팔을 잡고는 억지로 일으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도리어 제게 큰 소리를 쳐댔죠. 진짜 아까부터 도무지 무슨 소린지 모르겠네. 됐고, 난 이런 무식한 집안이랑 내 딸 결혼 못 시켜. 당신도 얼른 일어나. 김예린 너도. 아줌마 비켜. 우리 여기서 나갈라니까. 마음이 급했는지 그놈은 한 손으로 입구에 서 있는 제 몸을 마구 밀치기 시작했습니다. 어찌나 세게 밀던지 저는 그만 뒤로 넘어져 버리고 말았죠. 그리고 그 순간 곧바로 이어진 아들의 행동에 방 안에 있던 사람들 모두 그만 자리에 얼어버리고 말았어요. 이 새끼가 미쳤나?
바로 저희 아들이 그놈의 뺨을 사정없이 갈겨버린 겁니다. 휘청거리던 그놈이 뒤로 몇 발자국 물러날 정도로 세게 말이죠. 감히 어디다 손을 대, 이 사기꾼 새끼야. 아, 내가 왜 엄마처럼 한눈에 못 알아봤지? 그 소름 끼치는 얼굴 기억난다, 기억나. 맨날 술 냄새 풀풀 풍기면서 낯짝 좋게 우리 집에 오던 그놈 말이야. 너 때문에 우리 아빠 죽었어. 아빠 너 같은 새끼 때문에 평생 가족들한테 죄책감 가지고 사시다가 그런 개 같은 병까지 얻어서 돌아가셨는데 너는 팔자 좋게 잘 살고 있었네. 뭐? 이 결혼 못 시켜? 야, 해달라고 애원해도 내가 안 해. 너 같은 놈 내 처부모로 모시고 살았을 생각만 해도 소름이 다 끼친다. 살면서 만나면 내가 꼭 너 찢어 죽이고 싶었는데 잘 만났네. 내가 너 경찰에 당장 신고해버릴 거야. 알았어? 등치도 목소리도 큰 아들이 소리를 지르자 방안이 쩌렁쩌렁 울리더라고요. 그리고 그놈은 아들이 잠시 방심한 틈을 타 아주 쏜살같이 방 밖으로 도망을 가버리더군요. 어쩔 줄 모르고 멀뚱히 서 있는 재혼녀와 예비 며느리는 그곳에 덜렁 놔두고 말이에요. 도망가면서도 마지막까지 이따위 말을 짓거리는데 정말 한심해서 미치는 줄 알았어요. 너희들 내가 경찰에 신고할 거야. 나 진단서도 끊을 거라고. 그놈이 도망을 가자 눈치를 보던 재혼녀도 슬금슬금 그 자리를 빠져나갔고 그 방엔 결국 저와 아들 그리고 예비 며느리 이렇게 셋만 남게 되었어요. 제가 힘이 빠져 의자에 털썩 주저앉자 예비 며느리는 제게 다가와 엉엉 울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괜찮으세요? 죄송해요. 전 정말 몰랐어요. 저는 그런 예비 며느리를 물끄러미 바라보다 이내 한숨을 푹 쉬곤 며느리의 팔을 다독여 주었습니다. 예비 며느리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던 것 같았거든요. 됐다. 네가 무슨 잘못이 있겠니? 그때 네 나이가 고작 10살이었는데 말이야. 그때도 아빠라는 저작자한테 억지로 끌려왔는지 지 엄마 뒤에 서서 파들거리는 모습이 어찌나 안쓰러웠는지 모른다. 세상에 어떻게 세상 천지에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니? 어쩐지 얼굴이 눈에 익더라니. 내가 진작 알아봤어야 했는데 하긴 세월이 거의 20년이 흘렀으니 내가 그놈 자식 얼굴은 못 알아볼 만도 하지. 저 자식이 네 애빈 줄 알았으면 내가 이 결혼 허락하지도 않았을 거다. 사람 인연이 어쩜 이리 모질고 잔인하다니. 어머님, 죄송해요. 아들은 그런 예비 며느리를 차마 달래주지도 못하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 그저 굳은 듯이 그 자리에 서 있더군요. 예비 며느리가 어찌나 펑펑 우는지 제 마음이 그만 약해져 버리더군요. 사실 이 아이가 무슨 잘못이 있었겠어요? 이미 예비 며느리가 어떤 환경에서 자라왔는지 들었던 터라 참 딱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럼 너는 네 아버지 교도소 가고 쭉 할머니 집에서 산 거야? 네 동생이랑? 네, 아빠 교도소 간 후에 엄마가 저희를 할머니 집에 두고 도망쳤거든요. 그 이후론 엄마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소식도 몰라요. 그리고 아빠는 교도소에서 나와서도 저희를 안 데려갔어요. 저희한테 혹덩이라고 불렀거든요. 살면서 저희 얼굴 한번 잘 들여다보러 오지도 않아서 할머니가 혼자 저희 자매를 힘들게 키워주셨죠. 그러다 저희 자매가 취업하니까 가끔 와서 키워준 값 내놓으라고 우리한테 돈 뜯어갈 때 빼곤 왕래도 거의 없었고요. 제 여동생 사실 아빠 피해서 해외로 도망간 거예요. 정말 지긋지긋하다면서요. 그렇게 아빠랑 거의 남남이나 다름없이 살았는데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이번에 제가 결혼한다니까 자기들이 귀엽고 부모 노릇을 해야겠다고 억지를 부리더라고요. 저는 할머니만 결혼식에도 모시고 싶었는데요. 그래도 있는 부모를 없다고 거짓말할 수도 없고 억지로 못 오게 했다가 혹시 결혼식장에서
깽판이라도 치러 오면 어쩌나 싶어 어쩔 수 없이 오늘 할머니 대신 두 사람을 부른 거예요. 예비 며느리의 이야기를 들으니 측은지심이 들었습니다. 참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상황이었던 것 같아서요. 예비 며느리가 하도 끄끄거리며 울자 저는 안쓰러운 마음에 예비 며느리를 꼭 안아주었어요. 울지 마라, 울지 마. 이러다 숨 넘어가겠다. 어머님, 제발 저 버리지 말아주시면 안 돼요? 제가 이렇게 빌게요. 저 아빠 때문에 학교 다니면서도 범죄자 딸이라고 따돌림 당하고 엄마 잃고 돈 뜯기고 정말 힘들게 살았어요. 그 와중에 절 이해해주고 감싸준 게 바로 기영 씨였어요. 어머님, 저 기영 씨도 어머님도 정말 좋아해요. 정말로 엄마가 다시 생기는 것 같아서 제가 어머님을 얼마나 따랐는데요. 어머님이 죽으라면 저 정말 죽는 신유까지 할게요. 저 사람들 제 결혼식 혼주석에도 절대 못 앉게 할게요. 부나마나 제 결혼에 떨어지는 제밥에 관심이 있어서 귀엽고 제 결혼에 부모 노릇하겠다고 끼어든 게 뻔할 텐데 그런 사람들 때문에 저 기영 씨랑 어머님 잃고 싶지 않아요. 누구보다 아빠랑 인연 끊고 싶어 했던 게 저예요. 예비 며느리는 숨 넘어갈 듯 울며 저를 꼭 끌어안고 애원을 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딱하고 애잔해 저까지 눈물이 다 나더라고요. 아들은 이미 돌아서서 눈물을 훔치고 있었고요. 저는 두 눈을 질끈 감았다가 떴습니다. 그리고 이내 굳은 결심을 하고 예비 며느리에게 말했어요. 그래, 알았다. 이 딱한 거 내가 그냥 널 품으마. 엄마, 진심이야? 정말 괜찮겠어? 정말요, 어머니? 그래, 부모 대의를 죄 없는 자식들이 짊어져서야 되겠니? 대신 이거 하나만 내게 말 좀 해다오. 네 아빠 사는 주소 말이다. 내가 그놈은 꼭 경찰에 신고라도 해야겠다. 제가 드릴 수 있는 건 다 드릴게요, 어머님. 저도 저희 아빠가 정말 너무 싫어요. 제발 그 인간한테서 멀리 떨어지고 싶다고요. 예비 며느리는 제게 곧장 그놈의 집 주소와 휴대폰 번호까지 제게 몽땅 알려주었어요. 이후 저는 그놈을 곧장 경찰에 신고했어요. 하지만 세상 일이라는 게 어느 것 하나 호락호락하게 끝나는 법이 없더라고요. 여러분, 공소시효라는 법 아시죠? 이미 19년이나 지난 그때의 일은 공소시효가 지나 법적인 처벌을 내릴 수 없다고 우리에게 통보가 내려오더군요. 저는 자리에 주저앉아서 엉엉 울며 한탄을 했습니다. 나쁜 놈들은 저렇게 떵떵거리면서 잘 살고 있는데 정작 피해자인 내 남편은 병 걸려 죽고 없고 그 가족인 우린 또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데 이게 대체 누굴 위한 법이란 말이야? 내가 정말 피가 마른다. 피가 말라. 싱글벙글하며 웃고 있을 그놈을 생각하면 속에서 부하가 치밀었지만 어쩌겠어요. 법이 그렇다는 것을요. 그래도 이대로 그놈과 끝내긴 아쉬워 저는 그놈에게 마구 전화를 걸어댔지만 그놈은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장문에 문자 한 통을 보냈죠. 야, 김효성. 내가 너 콩밥 한 번 더 먹이고 싶었는데 법의 처벌을 피해서 참 좋겠다. 이 벼락 맞을 놈. 너 항상 긴장하면서 살아. 내가 너 제발 벼락을 맞든 뭘 하든 험하게 뒤지라고 물 떠놓고 매일 밤마다 기도할 테니까. 벌을 꼭 법적으로만 받으란 법이 있어? 넌 꼭 하늘이 천벌을 내릴 거야. 그리고 너 한 번만 더 내 눈에 띄면 그날이 네 제삿날 될 줄 알아. 그땐 정말로 내가 눈이라도 까디짓고 달려들 것 같거든. 그리고 너 두 번 다시 네 딸 찾아오지 마. 네 딸 앞으로 내가 보호해 줄 거야. 어디 해준 것도 없으면서 아직 어린 네 딸들 돈까지 야금야금 뺏어가고 살아? 진짜 어디 가서 네가 인간이라고 말하고 다니지 마라. 넌 짐승도 못 돼. 너 같은 건 그냥 벌레야 벌레. 앞으로 인간굿이라고 살 생각도 하지 말고
평생 벌레처럼 살다가 죽어버려. 문자를 보고 화가 나면 제게 전화라도 걸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 비겁한 놈은 그마저도 없더군요. 전화가 오면 욕이라도 더 한 바가지 해주고 싶었는데요. 그놈은 그렇게 제 마지막 연락까지 무시해버렸습니다. 저 또한 앙금이 풀리지 않긴 했지만 더 이상 그놈과 어떻게든 연락하려 들면 예비 며느리에게까지 피해가 갈 것 같아 차마 그러지 못했어요. 이후 우린 예비 며느리 키워주셨다던 할머니와 한 번 더 상견례 자리를 가졌습니다. 하지 마시라고 연거푸 말렸지만 할머니는 연신 저에게 머리 숙여 사과를 하셨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사돈. 제가 자식을 잘못 키웠어요. 그래도 지혜비 안 닮아서 우리 손녀들은 참 착하게 컸습니다. 그러니 부디 제 손녀 너무 미워하지 마시고 모쪼록 잘 좀 부탁드려요. 제 손녀라서가 아니라 참 불쌍한 애입니다. 그리고 아들과 며느리는 무사히 결혼식을 올렸어요. 혼주석에는 당연하게도 할머니가 앉으셨고요. 사돈 처녀도 두 사람의 결혼 때에는 한국에 들어왔는데 제 언니를 닮아서 인상이 참 좋더군요. 그렇게 3년이 지났습니다. 그놈에게서는 다행인지 불행인지 여직 아무런 소식이 들려오지 않아요. 그리고 아들 부부는 며느리 할머니를 모시고 지금 저희 집 근처에서 집을 얻어 살고 있습니다. 혹시 그놈이 자기 노모를 찾아와 행패를 부리진 않을까 싶어 제가 먼저 그렇게 하는 게 어떻겠냐고 권했거든요. 며느리는 제게 무척 고마워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기 아빠가 제가 무서워서라도 절대 자기를 찾아오지 못할 거라며 요즘처럼 마음 편하게 살아본 적이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거기다가 동생 예은이도 아예 호주에서 터를 잡고 살 것 같아서 저 지금 아무 걱정이 없어요, 어머님. 아직 3개월밖에 안 되긴 했지만 뱃속 우리 아기만 건강하게 태어나 준다면 저는 정말로 더 이상 바랄 게 없을 것 같아요. 게다가 어머님이 꼭 문 옆에다가 두라고 했던 야구 배트를 볼 때마다 마음이 엄청 든든해지기도 하고요. 이게 다 어머님이 그때 절 받아주신 덕분이에요. 저 정말 너무 행복해요. 마지막으로 저와 제 딸은 드디어 연식은 조금 오래되긴 했지만 깔끔한 방 2개짜리 아파트를 사서 이사를 왔습니다. 제가 살 집은 제가 알아서 구할 테니 얼른 돈 모아서 너도 네 가정 꾸리라는 제 말에 딸이 이러더군요. 엄마 혼자 그 낡은 전셋집에 두고 내가 어딜 가든 마음이 편하겠어? 그리고 엄마 있지? 난 결혼해도 꼭 엄마 모시고 산다는 남자랑만 할 거야. 뭐? 아서라 얘. 요즘엔 자식 부부랑 사는 게 더 마음 불편하다고 하더라. 난 너 시집 보내면 혼자서 편하게 살 거다. 그래? 그럼 신혼집을 아예 나도 이 아파트에 얻지 뭐. 신혼집이고 나발이고 제발 연애부터 해라 좀. 딸에겐 비밀이지만 제겐 딸이 결혼할 때 주려고 따로 모아놓은 돈이 있답니다. 딸이 결혼한다고 하면 그 돈에 가게를 팔아 자금을 마련해서 집이라도 한 채 얻어주려고 해요. 아직도 제 마음속엔 10대 시절 제 오빠에게 양보만 해야 했던 딸에 대한 부채감이 많이 남아있거든요. 그리고 딸이 결혼하기 전까지 앞으로 딸과 더 즐겁고 귀한 추억 많이 만들면서 우선 잘 살아가 보려고 합니다. 아, 이렇게 사연을 쭉 적어내리고 나니까 정말로 한결 마음이 후련하네요. 사실 그동안 해묵은 감정을 털어버리려는 이유가 바로 제 며느리 때문이었어요. 아직도 제게 죄의식을 가지고 사는 며느리가 안쓰러워서 말이죠. 혹시 며느리가 이 사연을 듣게 된다면 저도 이젠 아픈 과거를 훌훌 털어낼 테니 며느리 너도 이제 그만 아버지에게서 벗어나라는 말을 꼭 해주고 싶네요.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 꼭 내 눈에 피눈물이 나게 하는 인간이 어딘가엔 있더라고요. 그래도 우리 차마 그놈들을 용서하지 못해도 힘듦을 딛고 미래를 바라보며 살아봅시다. 우리가 과거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면 그 슬픔과 분노가 대를 이어 자식들에게까지 물려질 수도 있으니까요.
자식들에게 최대한 밝은 미래를 보여주고 싶은 게 부모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 내일은 조금 더 밝고 희망찬 하루를 만들어 보자고요. 그럼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